이맘쯤이면 다가오는 장마철. 장마가 찾아오면 함께 찾아오는 고민거리, 습기. 습한 날씨로 집안 곳곳이 눅눅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습기, 제습제 등 다양한 제습용품들을 사용하는데요. 그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물 먹는 제습제. 하지만 이런 형태의 제습제는 일회성으로 쓰고 버려야 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플라스틱 통도 재활용하고 반값으로 리필 제습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습제를 뜯어보면 하얀 알갱이가 들어있는데요. 이 하얀 알갱이의 정체는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자신의 14배 이상의 물을 흡입할 수 있어 흔히 제습제로 사용됩니다. 준비물은 염화칼슘, 제습제 빈통 혹은 플라스틱 페트병, 부직포 혹은 한지입니다. 다 쓴 제습제 뚜껑을 열고 종이를 제거합니다. 통 안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 잘 말립니다. 이때 물기가 남아있을 경우 염화칼슘이 발열 반응이 나타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래 있던 받침대를 놓고 염화칼슘을 약 200에서 250g 정도 적당량 넣어줍니다. 이때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같이 넣어주면 탈취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지나 부직포를 덮은 후 뚜껑을 덮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리필 제습제 만들기 완성! 제습제 빈통이 없으면 빈 페트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빈 페트병을 절반으로 자릅니다. 페트병 입구를 부직포나 거름망으로 막아줍니다. 그 후 페트병 입구 부분을 뒤집어 페트병 아랫부분에 고정한 후 염화칼슘을 넣어줍니다. 페트병 윗부분도 부직포로 막아줍니다. 빈 제습제 통이 없어도 쉽고 저렴하게 제습제 만들기 완성! 이렇게 만든 제습제는 옷장, 이불장 등 집안 곳곳 습한 곳에 놔두기만 하면 됩니다. 환경도 경제도 살리는 리필 제습제 만들어 뽀송뽀송한 여름 보내세요.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고마운 에어컨. 하지만 가을 겨울 묵혀놨던 에어컨을 오랜만에 켰더니 퀴퀴한 냄새가 난 적 있으실 텐데요. 냄새의 원인은 바로 미생물. 에어컨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미생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어컨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생물 번식을 예방하기 위한 에어컨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작동 후 5분 환기하기. 에어컨 작동 후 3분 동안 배출되는 곰팡이의 양이 60분 동안 배출된 곰팡이 양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 후 5분간은 환기를 통해 에어컨 속 곰팡이를 실외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 청소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필터 청소만 해줘도 에어컨 내 곰팡이의 약 7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염이 심하지 않은 필터는 샤워기로 헹궈내 먼지를 제거하면 됩니다.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중성 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필터의 결을 따라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궈내면 됩니다. 세척을 끝낸 필터는 물기를 가볍게 닦아낸 후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해주면 됩니다. 에어컨 냉각핀 곰팡이 제거하기. 코드가 꽂혀 있을 경우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전원 코드를 뽑고 청소해 주세요. 보통 에어컨 필터만 청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어컨 냉각핀에도 곰팡이나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냉각핀도 잊지 말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연 에어컨 세정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물, 과탄산소다, 분무기, 물티슈, 마른 걸레를 준비해 주세요. 우선 물과 과탄산소다를 7대 3의 비율로 섞어 분무기에 담아줍니다.
그 후 물과 과탄산소다를 잘 섞어준 뒤 필터에 세정제를 넉넉히 분사합니다. 5에서 8분 정도 기다린 후 칫솔이나 청소용 솔을 이용해 냉각기 결을 따라 살살 문질러 먼지를 제거합니다. 그 후 물티슈나 걸레로 물기와 잔여물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에어컨 세척 후에 다시 사용할 때는 에어컨을 송풍 모드로 약 30분간 작동시켜 완전히 건조한 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때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밖에도 에어컨 실외기는 가볍게 물청소로 먼지만 제거해서 사용해주세요. 에어컨을 2에서 3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면 전기세도 아끼고 에어컨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관리 깨끗이 하시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우리의 피부는 매일 햇빛에 노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햇볕이 좋아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인데요. 막상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떤 걸 써야 하나 고민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종류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 SPF 지수와 PA 지수.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SPF는 피부를 붉게 하거나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1 SPF당 15에서 20분의 차단 지속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SPF 30은 약 7시간을, SPF 50이라고 표기된 자외선 차단제는 약 12시간 정도의 지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지속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피부의 자극도 강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실내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신다면 SPF 15에서 30이 적당하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에서 50 정도가 적절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PA 지수는 파장이 가장 길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PA는 플러스 기호와 함께 표기되는 등급입니다. 플러스 기호는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표기되며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2배씩 증가하는데요. PA 지수가 실질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PA 수치를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PA 등급도 높을수록 피부 자극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나 강한 자외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당한 PA 등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활동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PA+, 실내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PA2+, 등산은 PA3+, 물놀이나 야외 활동은 PA4+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기자차는 유기 자외선 차단이라는 의미로 화학 성분들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전환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원리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유기자차는 투명하고 가벼운 사용감과 모공 내 축적되는 노폐물이 적다는 것, 백탁 현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에는 자극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무기 자외선 차단이라는 의미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피부 겉에서 반사시키는 방법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인데요. 무기자차는 피부에 순한 편이고 바른 즉시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뻑뻑한 사용감과 백탁 현상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자외선 차단제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림, 로션, 스프레이, 스틱 등 다양한 제형 중에 지성 피부는 수분이 많으면서 피지 분비 조절 기능이 있는 오일 프리 제품이 좋고요. 크림보다는 로션 타입의 제품이 좋습니다. 또 건성 피부는 크림 또는 밤 형태가 좋고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구매 전에 손목이나 귀 밑 등 피부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의 제품을 테스트한 뒤
화학 성분, 합성 색소, 합성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최소 30분 전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얼굴뿐 아니라 목, 귀까지 골고루 발라주셔야 합니다. 또한 SPF와는 상관없이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차단제의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폼 클렌저나 비누를 이용해 꼼꼼히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용기 뚜껑을 깨끗이 닦아 잘 닫고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1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시고 슬기롭게 피부를 지켜주세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수건.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피부 질환을 피할 수 있어요. 오늘의 살림 노하우, 수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젖은 수건을 습한 욕실에 두거나 세탁 바구니에 그대로 넣으면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생겨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사용 후 젖은 수건은 바싹 말려서 세탁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건이 다른 세탁물과 섞이게 되면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으니 수건은 꼭 수건만 따로 모아서 세탁해주세요. 세탁기를 돌릴 때 과탄산 소다를 함께 넣어주면 수건의 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답니다. 수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삶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자주 수건을 삶게 되면 수건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삶기보다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삶아주세요. 세균을 없애기 위해 무조건 자주 삶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수건의 흡수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당량 넣어주세요. 수건을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섬유유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를 넣게 되면 건조 후 냄새가 나지 않고 살균,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수건을 말릴 때는 햇볕이 잘 들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널어주세요. 수건에서 냄새가 나는 건 대부분 건조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오래 사용하면 표면이 거칠어져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수건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수건을 교체해주세요. 보통 교체 시기는 2년 정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피부에 닿는 수건.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 습한 날씨에 수건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꼼꼼하게 수건 관리해서 보송보송한 수건 사용하세요. 아침 출근 준비 시간에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들을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서 항상 사용하는 칫솔을 거기에다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는 습기가 많아 칫솔을 화장실에 둘 경우 세균 번식이 쉬워 치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칫솔을 화장실이 아닌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에 향수를 두고 외출 전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샤워를 할 때 나오는 열과 습도 때문에 향수의 산화작용이 가속화되고 향을 빨리 날아가게 하기 때문에 향수 또한 화장실에 두는 거 금물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반신욕할 때 책을 읽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책 역시 화장실에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습도가 종이를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은 다른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에 당연하게 걸려있는 수건. 이 수건 역시 화장실에 두면 안 됩니다.
습기가 많은 화장실은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수건을 오래 두면 곰팡이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꼭 두어야 한다면 창문을 열어놔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면서 샤워하시나요? 방수가 되지 않는 전자기기를 욕실에 두면 기기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고장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의해 주세요. 화장실에 목걸이나 귀걸이 등 보석을 빼놓는 경우가 잦은데요. 액세서리를 둘 경우 액세서리의 산화 과정을 빠르게 해서 금방 변색될 위험이 있어요.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변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도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예요. 보통 수명이 2년 정도인데 화장실에 매니큐어를 보관하면 그 유효 기간이 훨씬 빨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 잘 체크해서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과유불급, 물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오늘은 물 중독과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물 중독이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세포가 팽창해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붓게 되고 혈액 중 나트륨 이온 농도가 저하되는데 이 상태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즉, 물 중독이라고 해요. 물 중독의 증상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단계, 가벼운 피로감이나 부종. 2단계, 두통, 구토 증상. 3단계, 경련, 혼수 상태, 성격 변화. 4단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 혹시 내가 물 중독에 걸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든다면 손가락으로 팔을 꾹 눌렀다 뗐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손가락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물 중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가장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올바르게 마시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1시간에 최대 200ml 정도씩 나눠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조금만 마시면 화장실에는 자주 가겠지만 나트륨 혈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한답니다. 하루에 사람이 마셔야 할 정해진 물 권장량은 없다고 해요. 평소 무엇을 먹는지, 몸집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마셔야 할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고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향과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커피.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커피 찌꺼기는 소각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기 전 커피 찌꺼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신문지를 깔고 키친타올을 펴서 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넓게 펼쳐준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2에서 3일 정도 잘 말려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말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 찌꺼기를 빨리 건조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빠르게 건조되고 전자레인지에 악취까지 잡아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두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향이 멀리 퍼지는 성질 덕분에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잘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작은 용기나 다시팩에 담아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두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린내가 많이 나는 냉장고나 거실에 두어도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찬통에 베인 반찬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물과 커피 찌꺼기를 반찬통에 넣고 하루 정도 방치시켜준 후 설거지하면 음식 냄새가 사라집니다. 유분기가 많은 커피 찌꺼기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에 적당량의 물과 원두 찌꺼기를 5대1 비율로 함께 넣고 끓이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나 싱크대 같이 찌든 기름때가 많은 곳에도 커피 찌꺼기를 뿌린 후 잘 문질러 씻어주면 때를 불릴 필요 없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두 찌꺼기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공급과 습도 유지에도 좋은데요. 흙과 커피 찌꺼기를 9대1 비율로 섞은 후 화분에 뿌려주면 식물의 비료는 물론 병충해까지 잡아줍니다. 커피 찌꺼기는 흑설탕처럼 천연 바디 스크럽제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커피 찌꺼기를 클렌징 크림이나 꿀 혹은 올리브 오일에 섞어 바르고 잘 세안해주면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입자가 너무 크면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에 커피 찌꺼기를 풀어 족욕을 하는 것도 각질 제거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바디 오일과 섞어 허벅지나 팔뚝살 등 지방이 많은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카페인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줘서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커피 볶는 냄새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쓰레기통 근처나 하수구 등 벌레가 나타나기 쉬운 곳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면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향긋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커피 찌꺼기도 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